TBS FM.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저희가 야심차게 새로 마련한 코너죠. 새로 고침 대한민국인데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그 전에 하나 팩트 확인 좀 하고 넘어. 앞서서 서울시 그 관계자하고 인터뷰하다가 그거 좋은 방 대포 킬러. 킬러. 좋은 얘기. 그건 아이디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지 말고 잡아야 되니까. 네. 고객을 가장해서 일단 접근을 한 다음에 싹 잡아서 사법 처리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함정 수사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 일종의 근데 수사라는 게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사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룰이 없습니다. 수사는 상당히 자율적인 활동이에요. 네. 제한도 없고요. 네. 뭐 기간, 방식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뭐 사회적으로 함정 수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동원할 수 있는데 다만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거나 네. 하면 안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 성매매가 단속이나 성매매 관련 수사는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매우 은밀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함정 수사는 원래 허용되는 수사 기법 중에 하나고요. 아, 그래요? 네, 다만 그 정도가 불법을 너무 지나치게 넘어서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가장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네, 그럼 이건 경찰에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전혀 범죄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범죄하도록 부추겨서 잡아넣는 건 안 된다. 그렇지, 그거는 그 유도하는 다만 거지. 예. 범죄할 의사가 원래 있던 사람에 대하여 함정 수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야 텐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단어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공권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권력이라는 단어는 쓸 수 있는 단어죠. 왜 문제입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무적의 댓글에서 한번 다뤘는데 한 경찰관이 주폭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전치호주에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송이 걸리고 동료 경찰관들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이 나오니까 출염을 해서 돈을 거둬줬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입힌 부상인데 이걸 가지고 소송을 걸고 합의금 몇 천만 원 나오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혹시 본의 아니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저는 조직에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건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냐 하면 의문이 있는 게 왜요? 일단 주폭 잘 모르겠고요. 주관적 용어입니다. 취객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경찰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지구대로 데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구대라는 곳은 경찰관들의 관서 아닙니까? 일종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홈그라운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취객이란 분은 혼자였고 경찰관이 다수 근무하고 있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기분 나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압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냥 제압한 게 아니라 팔을 잡거나 껴안거나 수십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무술 유단자가 하듯이 당수로 뒷목을 쳐버렸습니다. 그건 좀 전문적인 공격인 거죠. 당수라는 단어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래 천교덕계가 안 나십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됐다고 볼 여지가 별로 없는 거고 사실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왔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지구대 아니었고 지구대 안에 왔다는 건 이미 제압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동료 경찰관들도 있었고 과잉이었죠. 취객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불가피하게 상처를 입힌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제압을 해서 지구대까지 데리고 왔고 네. 그랬는데 하여간 더 이제 세밀한 스토리가 있겠습니다만 뒤를 당수로 내리쳐서 전치 5주에
상처를 입혔다. 상당한 부상을 입힌 거고 그러니까 부상당한 사람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관은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그렇죠. 징계도 뭐 파면 해임 등의 배제 징계 아예 쫓겨나는 징계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이 사람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죠. 찾아가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뭐 치료비도 되고 합의금을 5천만 원 그건 좀 많은 것 같은데 5천만 원 불렀고 자기 징계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다급하니까 5천만 원에 합의했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힘들다. 오창익 국장님 힘든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다. 법원도 인정하는 범죄입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헌법 29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요. 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법 행위.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해당 경찰관이 사실은 그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는 도중에 주점에서 연락을 받고 갑니다. 30대가 술에 취해서 난동 부린다. 업주가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현행범으로 이분을 체포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구대 내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이 해당 순경을 때리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지구대 안에서. 네네. 그래서 이 해당 순경이 그 A라는 분을 목을 강하게 밀어버려서 그분이 이제 바닥에 내팽겨쳐진 거죠. 자, 그렇다면 강하게 목을 내리쳐서 내팽개치게 된 그 행위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법 29조상의 그 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불법 행위냐. 그렇죠. 이게 지금 관건이 되는 거죠. 우리 행정소송법에 의하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공직고의손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해서 손해를 가할 때에만 공무원이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분이 만약에 뭐 형사적인 처벌도 지금 받았어요. 사실 6개월 동안 선고유예 받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민사로 4천만 원 소송도 지금 제기 중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분이 손해배상을 해 주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분의 그 공직고의손이라고 요건에 맞춰서 봤을 때는 이분의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위법하고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두 분 다 이 취객의 그러니까 속칭 난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행사한 불가피한 어떤 물리력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모두 상당성이라는 요건, 상당한 정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의 그러니까 제가 두 분께 드리고 싶은 화두이자 질문인데 정당한 공권력은 어디까지인가?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또 물론 뭐 케이스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왜 이 이야기를 제가 꺼내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다가 이게 잠깐 나오긴 했지만 5월이었나요? 뭐 용의자 건건다고 갑자기 지하철에서 나오는 시민 뭐 두들겨 팬.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고 어떻게 이런 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면 백남기 농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대포 같은 경우도. 자.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또 항변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냐. 이 점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경찰들이 변명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당시에 이제 아이가 납치됐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걸려와서 수백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그 피의자가 또 다시 옥수역 2번 출구로 와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되게 다급했다. 그래서 2번 출구로 가봤더니 어떤 남성분이 거의 서성이고 있더라 수상하게.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슬근슬근 뒷걸음치며 도망을 가려고 하더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잡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격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변명이었거든요. 우리는 오인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판단을 그 순간에 한 것이 과연 잘했냐 못했냐. 그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 것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변호사님 말씀 고의로. 그렇죠. 바로 이거에 그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피해를 입었던 그 시민은 나는 저항하는 과정에 체포된 게 아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찰은 상대방이 저항했기 때문에 내가 불법적으로든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체포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피해자인 그 시민은 나는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순간에서는 아마도 강력계 형사 4명이 한꺼번에 가서 그 시민을 그렇게 잡았다고 한다면 좀 과잉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장님 뭐 말씀 다 하셨어요. 4대1이니까요. 그다음에 그
시민의 상태, 얼굴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사진 봤어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뭐 밟고 때리고 뭐 그러니까 이미 제압된 상태에서도 보복 폭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공권력 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냥 범죄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럼요. 그래서 서울경찰청장도 사과하고 뭐 그것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가해자도 경찰, 수사하는 사람도 경찰이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좀 지켜볼 일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냐는 건 뭐 노 변호사님처럼 이제 헌법에 다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데 하거나. 잠깐만. 그러면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0978님이 문자 주신 게 어떤 내용이냐면 혹시 주치자 처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시면서 파출소까지 와서도 행패 부리고 때릴 듯이 달려드는 국민을 상당성 따지면서 처리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라고 반론을 제기해 주셨어요. 질문 주신 분 경찰관입니다. 그 상당성 이런 표현 쓰시는 게 아니 저는 단정이 아니라 경찰관이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저기 술 취해서 행패 부리는 인간들은 가중 처벌해야 된다고.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경찰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자문도 하고 그러니까 경찰개혁위원이시고 네네 그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요새는 금요일 또는 목요일 밤에 뭐 홍대 지구대 와봐라, 신촌 지구대 와봐라, 이태원 지구대 와서 하룻밤만 있어봐라. 당신 그런 말 나오나. 그래서 제가 진짜 무려 5-6번을 갔었어요. 실제로. 갔어요? 왜 그날따라 아무 일도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이 민망해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간혹 그 경찰관들을 괴롭히는 주치자가 있는 건 사실이나. 근데 예전에 아니, 저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요. 파출소 와서 행패 부리는 장면. 장금 사건에 나왔던 김용판 씨, 서울 경찰청장 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주치자 소탕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술 마시고 공원에 누워 있는 사람도 체포하고 구속자도 급증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취한 상태, 누군가를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는 상태 이런 것 좀 구별돼야 될 것 같고요. 경찰관들에게 만약 술 마신 사람이 뭔가 실제적으로 범죄를 구성할 만한 도발을 했다면 그냥 안 놔둡니다. 이를테면 모욕죄 있지 않습니까? 뭐 욕을 하거나 모욕죄. 그러니까 이게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모욕죄 경찰한테 이제 뭐 이런 비속어적인 표현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관을 피해자로 하는 모욕죄 처리 건수가 급증했거든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그러니까 손에 몸을 안 대고 그냥 말로만 듣기 싫은 얘기를 해도 뭐 모욕죄가 막 성립되고 또 모욕죄를 가지고 현행범 체포하면 안 되는데도 뭐 현행범 체포한 것도 빈발하고 뭐 그랬었어요. 심지어 몸에 손을 대면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경찰관들 입장에서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범죄는 아닌데 귀찮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경찰관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실제로 그렇게 많은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런 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그런 좀 귀찮음 정도는 수인 의무라고 하는데 경찰관들이 감당해야 될 책무에 해당된다.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당연히 맞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주치자 처리하는 걸 직접 가서 목격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분들은. 그리고 정말로 물론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찰관들이 좀 더 이렇게 허용적으로 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사실은 많이 그분들을 조금 안정시키려고 노력들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꼭 이건 경찰서가 아니라 친구가 이제 술 취해서 뭐 할 때도 느끼는 바예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세요. 왜 이러세요? 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저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따져서 우리가 봤을 때 지난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5,300명이 넘어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30분에 한 번꼴로 공권력에 대해서 이런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고 도전하는 행위가. 사람. 그렇죠. 또 그런 과정 중에 차량이나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900여 건이 넘고 이 중에서 10명 중 8명은 주치자 혹은 전과자들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보여주면서 경찰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또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이제 단속을 하고 좀 그만하십시오, 뭐 진정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전자발찌를 딱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술 취해서 그랬다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막 나가, 나 건드리면 큰일 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경찰 공무원들이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저도 진짜 목격을 직접 했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치자는 한 명이고 그 당시에 지구대나 파출소에 계시는 그런 분들 사실
여러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제압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근데 저는 그 1년에 15,000건이나 된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입건된 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소위 공권력에 도전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공권력을 과잉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가 되지 않을 만한 사건들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는 게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제 본보기 삼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질서, 시민의 안전, 시민의 생명 지키기 뭐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경찰관의 심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 이게 네. 정권 흐름도 타는데요. 네. 좀 권위적이거나 네. 좀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하다못해 경범죄 처벌법 입건 건수도 뭐 급증하고요. 공무집행 방해 건수도 급증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을 피해자로 하는 모욕죄 입건 건수도 급증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경찰 지휘부가 사실 방금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분의 반응도 있었는데 주치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런 반응. 일선에 이런 반응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뭐 이런 지침을 날리기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김용판 씨 같은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건수가 급증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전달보다 20% 30%씩 느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단박에. 그러니까 또 실적 쌓으려고. 아니 그렇죠. 실적도 쌓았고 또 분풀이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 굉장히 그 유쾌하지 않은 장면들이 반복해서 연출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1946님은 그런데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걸 보면 아예 손 쓸 수 없을 정도여서 경찰관들도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짐작됩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좀 그래도 그러니까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문자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그 주된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어디까지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오창국 국장께서 말씀하시다가 제가 끊었는데 어디까지가 정당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헌법 37조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고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되고 네. 하더라도 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하면 안 되고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뭐 아까 그 청취자분도 상당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네, 아니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한 지구대에 있었던 5천만 원짜리 사건도 살펴봤는데 예. 여러 명의 경찰관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주치자라는 사람 한 명이었고 지구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을 타격한 건 상식적이지 않다. 그건 위법 부당한 행위다. 예. 이런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코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빨래 건조대 사건 아세요? 제가 지금 정당방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입장 바꿔서 경찰에게 있어서의 정당방위는 어디까지냐? 어쩌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모릅니다. 정당방위 사건은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논란이 빚었던. 예. 빨래 건조대 사건이 뭐냐면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분의 집에 밤에 침입을 했습니다. 절도를 그렇죠. 하러 들어간 거죠.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예. 그런데 이제 B가 잠을 자다 일어나서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절도 행위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분이 절도 행위를 못하게 막은 것뿐만이 아니라 빨래 건조대를 때렸는데 그분이 뇌사 상태에 빠져서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B라고 하는 이 집주인이 그렇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냐 아니면은 과잉한 행위여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었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상당한 논란이었죠. 예, 바로 거기서 그럼 상식선에서 한번 해결해 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 도대체 상식이란 무엇이냐. 자다가 밤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집에 물건 훔치러 들어왔는데 어떻게 상식선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당히 그 사람이 반항을 멈출 정도로만 혹은 절도행위를 하지 못할 정도로만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저는 그 사람, 그 집주인 있잖아요. 그 빨래 건조대를 휘둘렀나요? 그분은 저는 그분에게 묻는 상식과 경찰관에게 묻는 상식은 다르다고 봐요. 일반 그렇죠. 시민이기 중요한 때문에 점이죠. 어떻게 경찰관은 아니 입직 과정부터 교육을 받고 그다음 법을 공부하고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경찰관 특히 일선 경찰관들은 그래야 되거든요. 거기다 무술도 좀 하고. 그럼요. 그리고 달리기도 잘하고 뭐 체력적인 요건도 돼야 되고 뭐 키도 일정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특별히 선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급별로 처음에 입직 과정에서도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옛날에는 6개월 했는데 지금 회사 들어갈 때 9개월 동안 집체 합숙 교육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경장 될 때 경사 될 때 하여튼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상식이 뭐냐. 법원 판례에서는 어떤 것들을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헌법 원리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찰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살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아까 그 집주인 갑자기 도둑이 들어왔을 때 당황해서 대응한 집주인하고는 다른 대응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바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지침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아, 어떤 지침?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치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은 이제 손을 대지 말고 네. 이제 그 사람이 술에서 깰 때까지 조금 한 곳에 있게 쉬게 한 다음에 그렇죠. 진정술 그 사람은 뭐 이제 이런 거. 네. 술에서 깬 다음에 뭐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게끔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흥분해서 그 몸으로 움직이라는 사람을 또 자기도 모르게 제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이제 지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결국 이런 그 시사 토크의 주제가 되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더 이제 큰 사회적으로 내지 정책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사건으로까지 이 주제를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웬만하면 오늘 진행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또 겪을 수도 있는 일 이런 걸로 한정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중간 근데 마지막으로 이건 좀 제가 따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권력 행사가 경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가 요즘 5.18이 다시 또 지금 뭐 그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주야장청 주장하는 게 자위권 발동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위권. 그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지금 이 주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 뭐 자위 스스로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굴 지켜요? 군대를? 네, 군대를. 폭도들로부터 그 자위권 차원에서 쐈다는 거 아닙니까? 자위권은 시민들이 해야 될 소리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네. 이렇게 주장하고 앉아 있는데 네. 전투기에다가 공대지 폭탄까지 달아가지고 투하려 하는 계획을 세웠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전에 그 교통방송 뉴스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네. 해병대 투입도 뭐 준비했었다고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누가 어떠한 그 상황에서 그런 발포 명령을 했는지 그러니까 먼저 한번 알아봐라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점은 자위권이라고 하는 거 그래요. 자위권을 발동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발동했어야만 하겠죠. 네. 그러나 그 상황이 과연 그런 상황이었냐. 누가 먼저 도발을 했느냐. 특히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군인이라고 하는 분들 군대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그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고 지금 우리 김종배 앵커님 말씀하신 그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그 경찰이나 공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지켜야 되느냐 내지는 공권력이 어떻게 시민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고 뭐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 정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가 겁니다. 첫 질문했던 게 공권력이라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공권력은 어떨 때 쓰는 단어입니까? 그러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의를 찾아보니까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 주체로서 국민에 대해서 명령 강제하는 권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경찰과 대비시켜서 말을 하다 보면은 시민이나 뭐 국민이나 이렇게 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월한 의사 주체인 경찰분이 그 시민이나 국민의 신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강제하거나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제압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다 공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꼼짝마. 수갑채니까 손 내밀어. 그렇죠. 명령이잖아요. 체포하거나 서울시가 도로 교통과 관련해서 빨간불이면 건너지 마, 파란불이면 건너. 이것도 공권력이죠. 그렇네. 그럼요. 일상적으로. 강제하는 거니까. 건너지 마. 하면 안 되잖아요. 벌 받잖아요. 행정벌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필요한도로 그리고 정말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그 배경이 좀 궁금해요. 이게 약간의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어떤 일간지가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일간지인데. 이거 주폭 얘기한. 근데 주폭 캠페인도 했었죠. 여기서 조선일보. 근데 뭐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식이에요. 뭐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다. 미국 같으면 경찰관 몸에 손만 대도 총을 쏴버리는데 한국은 뭐 무력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뭐 예전처럼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거나 하는 상황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잖아요. 아니 뭐 저만 평화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첨예하지 않고 또 정권 새로운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 허니문 기간이랄까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오늘에서야 이제 조각이 완성됐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제 느낌에는 예. 그리고 공권력이 특별히 뭐 위협받고 있다거나 하는 근거도 전혀 없어요. 뭐 능멸당하는 것도 없고 도전받는 것도 없고 예전처럼 의경들이 뭐 집단적으로 뭐 구타를 당하거나 부상을 입어가지고 경찰병원으로 뭐 실려가거나 하는 일도 없는데도 이런 캠페인들 지명 캠페인을 계속 반복하는 건 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의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경찰이 좀 더 시민과 가까운 경찰이 돼야 되잖아요. 예. 경찰 개혁 작업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해방 놓으려는 거 아닌가. 또 이게 약간 돌아가면서 새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아니 그러니까 좌파 진보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보수적 가치인 뭐 공권력의 권위, 뭐 안보 이런 것도 다 놓고 해제된다. 법질서. 네, 법질서도 뭐 유린되고 이런 거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려면 정말 구체적인 팩트, 시민들이 함께 걱정할 만한 팩트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신문에서도 무슨 이상한 도표 그려놓고 미국 경찰은 함부로 총 쏘는데 한국은 못 그런다. 한국 시민들은 총이 없다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는 무시하면서 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약간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재판정 주변에 가시거나 재판 진행되는 동안의 방청석들이 이제 하는 방청객들이 하는 행동들을 살펴보게 되면 실제 그 재판을 그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감치 5일도 뭐 받았고 어떤 분은 10일도 받았는데 그러한 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혹은 또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에 부족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실질적으로 정당한 공무집에 방해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번 그 공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의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되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법원이나 이런 그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무를 집행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봐주고 그랬더니 이것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하게 되더라 이런 그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정말로 그것이 이제 옛날보다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예전에는 뭐 익숙지 됐던 것들이 지금은 아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5006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확인차 읽어드리면서 시민과 경찰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민은 권력이 없잖아요. 칼을 가진 사람에게 더 엄격한 상식을 적용해야죠.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이걸 오늘 결론으로 삼아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두 분 말씀도 다 여기 이제 부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네, 저희 애청자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오늘의 결론으로 대신하면서 새로 고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희 국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